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처앤 리처의 브로커 레cord 이세윤입니다. 오늘은 4월에 이어서 세금에 대해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희 회사 중개인이신 안세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세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리트렌드 리얼티의 중개인으로서 일하고 있으며 동시에 온타리오 소속 공인회계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인회계사라도 일하고 계시고 중개인이시기도 하지만 좀 이색적인 그런 경험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홍콩에서도 좀 잠깐 일하셨죠? 네, 제가 그 인베스트먼트 뱅킹에서 그 어드바이저로서 일을 조금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경험을 살려서 또 건설회사에서도 일을 했었죠. 건설회사. 네. 한국에서 일하셨죠? 건설회사도? 네네. 건설은 한국에 있는 건설회사에서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발전소나 그런 시빌 프로젝트 같은 파이낸싱 업무를 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아, 그 S자로 시작하는 한국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누구나 아는 그 회사. 그죠. 근데 또 공부는 또 미국에서 하셨어요? 네, 공부는 미국에서 했습니다. 조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긴 했는데 네. 이제 그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제 일에 다 그 소속들이 도움이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 그리고 한국, 캐나다, 네. 뭐 이 나라에서 있는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와 관련된 업무들, 그 다음에 이제 세무, 뭐 이제 그 회계 관련된 업무들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다 경험을 했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오늘 안세윤님과 같이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점은 사실 Principal Residence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Principal Residence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첫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집을 갖고 계시지만 뭐 두 번째, 세 번째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일단 Principal Residence, 이것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한국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이제 1가구 1주택이라고 알고 계시는 그 프린시플 레지던스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은 하나는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살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주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얘기인 즉슨 나나 또는 내 파트너 아니면 나의 미성년 자녀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고 있지 않은 유닛은 프린시플 레지던스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잠시만요. 미성년이라고 하면 만약에 그럼 자녀가 18살이 넘었다라고 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자녀가 이제 미성년이 아닌 경우에는 그 프린시플 레지던스의 그 패밀리 멤버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프라이머리 레지던스에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예를 들어서 집이 한 채가 있을 수 있고 10채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떤 집이 프라이머리 레지던스인지 지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집을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로 지정할 수 있다. 그거는 안 되고 네. 내가 살았던 집에 대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카티지를 갖고 있다고 네. 가정을 할 경우 네네. 카티지는 보통 이제 여름에 방학 시즌이나 이럴 때 이제 가서 뭐 한두 달 정도 거주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얘기는 즉슨 내가 거기에 거주를 했기 때문에 그 해당 연도에 내가 진짜 살고 있는 뭐 토론토 시내의 집을 프린시플 레지던스로 지정을 하든 네. 아니면 카티지를 프린시플 레지던스로 지정을 하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거주를 전혀 하지 않은 렌탈 유닛 같은 게 있다. 그렇죠. 그거는 PR로 지정을 할 수가 없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내가 집이 두 채가 있는데 네. 그러면 첫 번째 집에서 이제 살고 있다가 첫 번째 집을 팔고 두 번째 집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집을 팔았을 때 두 번째 네. 집은 이제 렌탈 프로퍼티였었으니까 네. 이 집을 직접 들어가 살았으니까 네. 나중에 팔았을 때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로 팔아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아, 네. 한 해에 어떤 중간에 그런 어떤 변경 사항이 발생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한 해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뭐 10년 동안 집을 소유했는데 5년 만에 첫 번째 집은 팔고 두 번째 집은 이제 5년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살다가 팔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그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언제 PR을 지정을 하느냐. 그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PR은 팔 때. 그러니까 팔 때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집을 한 채를 갖고 있었고 네. 그 한 채를 만약에 파는 해, 그 해 이제 텍스 리턴을 할 때 이 집은 나의 PR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PRE,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에 대한 이제 비과세, 그거를 받을 수가 있는,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해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서 또 몇 년을 거주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 집이 또 나의 PR이 새로운 PR이 돼서 그 새로운 두 번째 집을 팔 때 그때 또 그 집을 PR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케이스로 놓고 봤을 때 두 번째 집을 팔았을 때는 네. 자, 두 번째 집을 팔았던 시기가 자, 지금 5년을 렌트를 놨습니다. 또 5년을 살았습니다. 네. 팔았잖아요. 팔았을 때에 이 집은 제가 PR이라고 지금 지정을 한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세금을 안 냅니까? 지금 거주한 10년 중에서 5년은 렌트였고 네. 5년은 PR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일렉션이라는 거를 중간에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일렉션을 만약에 안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거는 제가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이 10년 중에 5년에 해당되는 거는 사실 캐피탈 게인을 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내가 PR로 지정한 그 순간부터 내가 팔 때까지 그 네. 순간에는 PR2가 적용이 돼서 세금을 안 내도 되죠. 오케이. 캐피탈 게인에. 알겠습니다. 그 뜻은 자, 우리가 이 집을 샀을 때 50만 불에 산 거예요. 중간에 렌탈 프로퍼티를 놓고 있다가 중간에 들어간 거죠. 5년이 됐을 때 들어간 거죠. 나중에 팔았을 때 100만 불에 팔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50만 불에 샀는데 판 건 100만 불입니다. 근데 5년은 살았고 내가 5년을 렌트를 준 거죠. 네. 얼마를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그쵸.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얘기는 즉슨 그 5년 후 렌탈을 하고 나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 그 시점 네. 그 시점의 마켓 프라이스가 되게 중요해요. 아, 그게 바로 내 프린시펄 레지던스의 어드저스티드 코스트가 됩니다. 자, 그럼 그 중간에 내가 들어온 시기의 가격을 마켓 프라이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fair 마켓 프라이스는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10년째가 됐는데 네. 5년 전의 가격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때 바로 리얼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그렇군요. 당시에 그 마켓 프라이스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되시고 네네네. 또 그 마켓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리얼터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사한테 가면 회계사들이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그 회계사도 보통은 중개인한테 연락을 드려서 그거에 대한 이제 도움을 많이 받게 되죠. 자, 그러면 일렉션은 또 뭔가? 이게 일렉션이 투표하는 건가요? 아니요. 일렉션은 네. 레터를 CRA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일렉션을 좀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일렉션은 프로퍼티의 목적이 변경됐을 때 예를 들면 내가 PR로 거주를 하고 있었다가 렌탈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렌탈 유닛에 내가 들어가서 살아서 PR로 되거나 이게 두 경우가 조금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CRA한테 프로퍼티의 목적이 변경되었다고 이제 레터를 보내는 거를 우리가 일렉션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일렉션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선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황마다 일렉션을 해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목적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어떤 게 가장 유리할지를 회계사님들과 꼭 상의를 하시고 그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렉션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알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네, 상황에 따라서 나는 일렉션을 하지 않고 임드 디스포지션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회계사님과 해당 상황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렌탈 프로퍼티를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네. 렌탈 프로퍼티 하나 살려고 한다. 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세금이 네. 되게 중요한 게 네. 뭔가 일이 터지고 나서 세무사님과 아니면 회계사님과 상의하는 것보다는 네. 플래닝하는 단계부터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어요. 절세를 하는 데 네.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렌탈 프로퍼티를 추가로 구매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렌탈 인컴을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캐나다의 세법은 우리나라랑 달라서 개인 인컴의 모든 인컴, 내 비즈니스 인컴, 뭐 인플로이먼트 인컴, 그다음에 렌탈 인컴을 다 포함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렌탈 인컴을 제대로 보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렌탈과 관련된 익스펜스도 같이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네. 가장 큰 비용이 예를 들면 프로퍼티 텍스, 모기지의 인트레스트 부분. 자, 모기지에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모기지 전체 금액을 익스펜스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프린시플은 빼고 이자 비용만 우리 공제 가능하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콘도 피 예를 들면 이제 콘도 같은 경우는 콘도 피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꼭 고려를 하셔서 그로스 렌탈 인컴과 각종 비용들을 공제한 넷 인컴 그게 개인의 이제 인컴에 추가가 돼서 세율이 부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고서 이제 렌탈 그 프로퍼티를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거는 그 피리어드. 예를 들면 렌탈을 제가 1월에 샀을 때랑 네. 그다음에 6월에 샀을 때랑 다른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인컴이랑 이제 익스펜스 처리를 할 때 제가 실제로 렌탈 유닛을 갖고 있었던 기간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PR로 살고 있다가 네. 만약에 중간에 렌탈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제가 중간에 뭐 콘도에 살다가 하우스로 이사가 갈 경우에 네. 그거를 중간에 이제 렌탈 유닛으로 변경을 했을 네. 때 이 6개월치 렌탈을 실제로 했을 그 기간만 비용 처리를 해야지 내가 살고 있는 전체 기간을 다 렌탈 익스펜스를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저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 제가 지금 콘도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를 살려고 합니다. 아니면 있습니다. 이미 벌써. 지금 현재로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네. 아니면 내 이름으로 살려고 하는데 네. 과연 내 이름으로 사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법인을 설립하는 게 맞나요? 어떤 분들 보니까 막 법인 갖고 계시면서 막 콘도 막 20개, 30개 갖고 계시는데 나한테는 더 무엇이 더 나은 상황일까요?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마 우리 네. 저번에 4월 달에 얘기했던 그 내용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새로운 내용들을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나요? 그쵸. 그러니까 법인 설립을 해서 우리가 프로퍼티를 구입하는 게 낫냐, 아니면 개인 이름으로 구입하는 게 네. 낫냐.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하나는 텍스 이슈고, 텍스? 그 다음에 하나는 라이어빌리티 이슈인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보통 커머셜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네. 텍스 이슈와 상관이 없이 무관하게 법인 설립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이제 커머셜 프로퍼티의 오너의 라이어빌리티가 레지덴셜 프로퍼티의 랜드로드 라이어빌리티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법적 분쟁이나 그런 가능성으로 개인을 분리하는 그런 개념에서 커머셜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와 무관하게 법인 설립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텍스 이슈만 봤을 때는 법인으로 렌탈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개인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불리합니다. 텍스는. 왜냐하면 캐나다 정부는 디비던드 인컴이나 네. 렌탈 인컴처럼 패시브 인컴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개인의 하이스트 텍스 브래킷을 고려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텍스를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투자할 경우.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왜 법인으로 그럼 투자를 하느냐? 네. 일부 투자자들은 법인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왜 법인으로 하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라이어빌리티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테이트 플래닝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얘기는 네. 상속. 그러니까 상속을 할 때 개인에서 개인으로 상속을 하는 경우와 네. 법인이 유닛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네. 그러니까 개인에서 개인으로 넘길 때는 각종 부대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특히 그쵸. 렌트 렌트 트랜스퍼. 트랜스퍼. 예, 네. 그게 비싸니까. 그렇죠. 토론토 같은 취득세죠. 경우. 그렇죠. 취득세가 많이 이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의 그 지분만 넘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 관련 취득세나 취득록세 이런 것들이 따로 부과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스테이트 플래닝 관점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또 법인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옵션이 될 수 있고 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일지는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보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회사를 만들지 않고 법인을 설립하지 네. 않고 개인으로 네.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좀 네. 들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발표된 그 법안 뭐죠? 캐피탈 게인에 대한 뉴 인클루전 레이스를 네. 말씀하시는 것 네. 같은데 저희가 4개월 전에 그렇죠. 관련 유튜브도 찍었잖아요. 그것 때문에라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법인은 그렇게 되지 않고 무조건 66.7%에 그쵸. 맞게 되니까. 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25만 불에 대해서 트레스홀드가 적용이 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트레스홀드가 없이 100% 캐피탈 게인에 이제 66.7%가 인컴에 포함이 되니까 아무래도 더 불리한 점이 많죠. 네, 혹시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무엇인지 궁금한 분 계시면 오른쪽 위에 상단에 있는 링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좀 오늘 나눴는데 네. 그 끝내기 전에 우리가 많이 받는 질문들 두 가지 좀 네.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렌탈 인컴을 캐시로 받고 있습니다. 자, 네. 이거 신고해야 되나요? 네,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거 신고 안 하면 텍스 이베이전이죠. 탈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세랑 탈세는 좀 다른 거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캐시로 받든 아니면 뭐 1년에 뭐 한두 달만 받든 그러니까 룸 렌트건 아니면 베이스먼트 렌트건 아니면 콘도 유닛이건 캐시든 아니든 다 렌탈을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캐시 얘기가 나와서 궁금한 건데 네. 캐시 가지고 네. 집도 살 수 있나요? literally cash? 그냥 네. 막 보따리 이렇게 싸갖고 그렇죠. 와서? 네, 막 진짜 이렇게 막 보따리로 막 쌓아놓고? 10만 불씩, 100만 불씩 아. 갖고 가고 이거 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럽네요. 네. 근데 가능한가요? 아니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 5,000불까지 어. 캐시로 살 수 있지만 네. 그 외에는 불가능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캐피털 게인 텍스 안 낼 수 있나요? 캐피탈 게인을 안 내는 것도 탈세에 해당이 되죠.
자, 그 투자 유닛의 경우에 네. 캡게인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면 꼭 보고를 하셔야 되고, 세금을 줄이실 목적이라면 이제 인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회계사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인컴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제 절세를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오늘 진짜 오랜 시간 같이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 나누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 세금에 대해서 얘기할 게 너무 많죠. 그쵸. 그리고 사실 오늘 얘기한 부분들도 너무 케바케여서 네. 이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연들을 이야기하기로는 우리가 시간을 그렇게 많이 할애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나눴던 얘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오늘 얘기한 내용들 말고도 혹시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바쁘신 우리 세은님 또 불러내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른 세금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